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고 자유를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왕 앞에 불려가서도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토벤 9개의 교향곡입니다. 부제는 자유와 환희를 노래하다. 지은이는 나성인, 펴낸 곳은 한길사, 201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나성인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풍월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강좌를 통해서였습니다. 풍월당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클래식 음반 및 책을 팔고 또한 강연, 소공연도 열리는 곳입니다. 정말 공들여 만든 아주 세련된 공간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나성인 선생님의 강좌는 문학과 클래식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강연으로 정말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자인 나성인 선생님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독일 시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에서 음악과 문학의 관계 연구로 수학한 뒤 귀국해서 문학과 클래식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클래식 컬럼니스트 겸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베토벤 9개의 교향곡, 슈베르트 3개의 연가곡,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이 있고요. 괴테와 발라데, 그리고 퇴근길 인문학 수업 제2권과 3권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교향곡은 작곡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음악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장르로서 작곡가 베토벤의 삶과 사상을 읽어내기에 적합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총 9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마다 한 곡의 교향곡을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그동안 인문학을 통해 클래식 음악 해석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 나성인이 각 장마다 다양한 문학 작품과 회화, 신화 등을 곁들여서 클래식을 보다 풍성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향곡을 설명하면서 인간 베토벤의 면모까지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베토벤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음악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교향곡 제9번 합창, 환희와 인류애의 교향곡 부분입니다. 연말이면 공연장마다 연주되는 합창 교향곡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 내용도 있고요. 조카 카를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까 클래식 음악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오늘도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환희와 인류애의 교향곡, 교향곡 제9번 합창 라단조 OP 125 잃어버린 10년 1800년부터 1812년까지 베토벤은 8개의 교향곡을 썼다. 이 기간 베토벤의 창조력은 정점에 올라 있었고 새로운 곡이 나올 때마다 음악사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얼마쯤 지나자 사람들은 신작 교향곡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귀가 점점 나빠졌다. 이미 제7번 초연 때부터 숨길 수 없게 된 그의 난청은 1817년경에는 귀머거리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1815년 피아니스트 활동을 접은 베토벤은 1816년부터 보청기를, 1818년부터는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수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귓병이 그의 음악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 시기 그의 후원자들도 하나하나 몰락해갔고 옛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빈자리를 새로운 추종자들이 채웠지만 그들은 베토벤의 고독과 침묵의 깊이를 온전히 가늠할 수 없었다. 외로움은 그의 또 다른 고통이었다. 성격은 점점 괴팍스러워졌다. 걸핏하면 화를 냈고 면도와 이발을 하지 않아 야수 같았다. 옷은 아무렇게나 입었고 되는 대로 먹고 잤다. 한마디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절망의 표현이었다. 자기 음악이 자신과 꼭 닮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가 스스로를 버려둔다는 것은 그가 병들었음을 의미했다. 왕정복권은 자유의 정신을 짓밟았다. 자기 탓이 아닌 가난은 이 상을 현실의 시궁창에 처박았다. 그리고 결정적 타격이 그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버렸다.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 앞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숭고한 인간상과 동일시할 수 없었다. 그토록 예리한 균형 감각의 소유자였던 그가 음악과 인생 양쪽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베토벤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불멸의 연인. 결정적 타격은 18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그몬트와 교향곡 제7번을 완성한 베토벤은 괴테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6월 29일 빈을 떠난 그는 프라하를 거쳐 테플리츠로 갈 예정이었다. 7월 3일 프라하에서는 외교관 파른하겐과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베토벤은 돌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이튿날 테플리츠로 떠났다. 그날 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베토벤은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였다.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베토벤은 그 여인을 붙잡았고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반가움과 애틋함이 차올랐다. 몇 년 사이 그들은 조금 더 늙었지만 서로가 여전히 바라는 광채를 느꼈다. 놀랍게도 그녀는 혼자서 빈을 떠나 프라하까지 왔으며 보헤미아의 휴양지로 갈 예정이었다. 절실한 필요 때문에 유력한 인사를 만나야 했던 것이다. 베토벤도 다음 날 길을 떠나야 했으므로 시간은 그날 밤뿐이었다. 어두운 새벽, 마차가 출발했을 때 하늘은 빗줄기를 내렸다. 그렇게 사랑에 받쳐졌던 사랑이 다시 사랑에 다다랐다. 사랑은 하나이지 결코 둘이 아니었다. 베토벤은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며칠 뒤 베토벤은 불멸의 연인에게 편지를 썼다. 7월 6일 아침.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 자신과 꼭 같은 그대여. 오늘은 당신이 준 바로 그 연필로 그저 몇 자만 적겠어요. 내일이 되어야 내 방이 확실히 정해질 것 같아요. 무슨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지 숙명이 입을 여는 때 왜 이리도 깊은 회한이 느껴질까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식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도 당신의 전부가 당신도 내 전부가 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당신이 바꿀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 하나님, 그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피련의 위에 서서 당신 마음을 가다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은 나와 함께일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나와 당신을 위해 산다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당신도 나도 인생의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될 거예요. 내 여행은 험난했어요.
나는 어제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여기 도착했는데 말이 없어서 우편마차는 다른 경로를 택했어요. 그런데 길이 어찌나 험난하던지 종점 하나 전 역에서 밤에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고 과연 숲이 무시무시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를 끌어당겼고 그냥 갔더니 역시나 내 잘못이었어요. 마차는 그 지독한 길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었지요. 내내 진흙탕에 포장도 안 된 시골길이었으니 그나마 그런데 익숙한 마부 2사람이 있어 다행이지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냥 길바닥에 머물러 있을 뻔했어요. 에스테르하즈는 이 길 말고 원래 다니던 길로 갔다던데 우리는 말이 4필, 그쪽은 8필이었는데 같은 꼴을 당했다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다시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를 잘 이겨내면 늘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얼른 바깥 얘기에서 속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금방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요 며칠간 내가 내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을 오늘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언제고 가까이 붙어 있다면 그런 깨달음 따윈 필요 없을 테니까요. 내 가슴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요. 내 유일한 보물, 기운을 내요. 신실한 이로 남아줘요. 내가 당신께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되어줘요. 나머지는 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위해 있어야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향한 신의 뜻인지. 당신의 신실한 루트비히. 7월 6일 월요일 저녁.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이 아파하고 있군요. 지금 막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아침 일찍 붙였어야 한다는 걸요. 월요일, 목요일에만 우편마차가 K로 간다더군요. 당신이 아파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당신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당신에게 말해서 당신과 내가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사는 거요. 이렇게 당신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에 쫓겨 다니다가 나는 이리 생각하게 되었소. 그런 것들을 얻지도 못했지만 또 그걸 굳이 바라고 싶지도 않다고요. 인간에 대한 겸허가 내게 고통을 주는군요. 내가 나 자신을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이고 또 신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때 그 안에 다시금 인간의 신성함이 드러납니다. 아마 토요일이나 되어서야 당신이 내 첫 번째 소식을 받아볼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껏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를 피해 숨지 말아요. 잘 자요. 온천에 들어가려면 이제 자야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또 너무 멀리 있군요.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 세워진 집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늘 요새처럼 굳건할 겁니다. 7월 7일 좋은 아침에 침대 속이지만 벌써 생각은 당신, 나의 불멸의 연인에게로 다름질 칩니다. 기다리던 운명이 우리의 청을 들어줄지 생각하다 보니 여기서는 기뻐하다 또 저기서는 금방 슬퍼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직 당신과 온전히 함께 살든지 아니면 아예 없이 살든지 이 둘뿐입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의 품속으로 날아들 수 있을 때까지 멀리서 오랫동안 빙빙 돌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의 품을 내 완전한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온통 당신으로 둘러싸인 내 혼을 저 영들의 나라로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내 신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은 절대 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평정을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이제 비인에서의 내 삶은 공공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를 가장 행복한 남자인 동시에 가장 불행한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삶이 조금 더 단순하고 안정적일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천사 같은 당신. 나는 방금 우편마차가 매일 출발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당신이 이 편지를 곧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함께 살려는 우리 목적에 이를 수 있으니 마음 편히 먹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향한 눈물 어린 그리움뿐입니다. 당신에게 내 삶을 내 전부인 당신에게 잘 있어요. 나를 계속 사랑해줘요. 당신의 연인 엘의 신실한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말아요. 영원히 당신의, 영원히 나의, 영원히 우리의 사랑으로. 하지만 운명은 이번에도 신실한 베토벤의 소원을 저버렸다. 그녀는 다시금 그를 피해 숨었다. 베토벤에게 이것은 하일리겐 슈타트 이후 두 번째 죽음이었다. 그녀가 없는 삶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삶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이제 죽음은 두 겹이 되어 베토벤의 삶을 올감했다. 그는 알았고 의욕을 잃었으며 우울에 빠졌다. 1812년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는다. 너는 사람됨을 허락받을 수 없다. 너를 위해서는 안 된다.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서이니 너를 위해서는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예술 외에는 어떤 행복도 없으리라. 오 하나님, 아무것도 저를 삶에 묶어놓지 못하오니 스스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닌 아버지. 프라하에서 불멸의 연인을 만난 후 9개월 뒤인 1813년 4월 8일 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아기의 이름을 미노나라고 붙이었다. 생소한 이름 미노나는 오시안 작품에 나오는 어느 음악가 딸의 이름이었다. 나중에 보니 이 아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강인한 성격이었다. 아기의 모습은 베토벤과 닮아 보였지만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아기의 성은 베토벤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그의 눈과 세상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 베토벤의 인생에는 아내가 되어야 할 여인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그것은 베토벤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베토벤은 가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1816년 5월 8일 그는 빈 근교의 바덴에서 제자 리스에게 이렇게 적었다. 모두들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지만 나는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네. 오직 한 사람을 찾긴 했지만 그녀를 내 것으로 할 수는 없었어. 베토벤은 바덴에서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작곡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악이 이어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1820년 1월 베토벤의 대화 수첩에 나온다. 단 한 번 실수를 저질렀다고 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앗아갈 수는 없다. 공교롭게도 이 말이 나오기 조금 전인 1819년 말에는 6살의 미노나가 어머니를 만나러 빈에 와 있었다. 평생 독신이었던 베토벤이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라니 이 무렵 베토벤은 이미 밤미치광이 소리를 듣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말도 그저 얼빠진 소리로 생각하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베토벤 영혼의 아우성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을 잃고 아버지 되기를 거부당한 그 사건 이래 그는 뿌리에서부터 병든 상태가 되었다. 음악만으로 족하다고 여겼던 젊은 날의 선언은 이제 힘이 없었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낳는 자연적 역할에서 배제되었는데 자기를 닮은 음악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쓰라린 현실 앞에 그의 뮤즈는 긴 침묵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점점 어두워지는 귀와 함께 죽음 같은 고요가 그의 영혼을 뒤덮었다. 베토벤의 조카. 아버지 되기를 거부당한 그때부터 베토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돌연 1813년 4월 12일 조카 카를에 대한 후견권을 신청했다. 동생 카스파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말이다. 1815년 11월 15일 카스파르가 결핵으로 사망하자 베토벤은 본격적으로 조카의 아버지가 되려고 했다. 그것은 삼촌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은 동생의 아버지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재수가 있는 한 그는 삼촌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카를과 어머니 요한나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베토벤은 사경을 헤매던 동생 카스파르에게 카를에 대한 독점적 후견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카스파르는 요한나를 공동 후견인으로 하는 추가 조항을 넣어 형에게서 아들을 보호하려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베토벤은 요한나의 공동 후견권을 박탈하기 위해 지방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요한나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과거 그녀가 저지른 사소한 횡령 미수 사건을 들춰냈고 그녀가 동생을 독살했다거나 창렬하거나 자신의 하인을 매수하려 했다는 등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럴수록 베토벤 자신은 불쌍한 아이를 밤의 여왕 같은 어머니에게서 구출해내는 선량한 삼촌이라는 일종의 구원자 신드롬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런 광기 어린 집착 때문에 요한나와 카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기괴한 영웅주의 연극이었다. 그런데도 베토벤은 1816년 1월 독점적 후견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가 빈의 유명 인사였던 것이 한몫했다. 이후 요한나는 베토벤의 동의가 있어야만 카를을 만날 수 있었고 카를은 몰래 어머니를 만나다가 삼촌에게 들키기를 반복했다. 긴장과 불화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망상에 빠진 베토벤이 아들에게 해가 된다는 확신이 서자 1818년 9월 요한나는 다시 베토벤의 후견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청력장애, 성격적 결함, 근거 없는 중상모략, 빚 청산을 미끼로 동생을 협박한 사실 등 결격 사유는 한둘이 아니었다. 변론이 성공하여 1819년 9월 17일 요한나는 후견권을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베토벤이 상고했다. 베토벤은 마침내 힘을 이용해 판결을 뒤집었다. 베토벤의 친구이자 유력자인 루돌프 대공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거대한 정치적 힘 앞에 과부였던 요한나는 무력했다. 1820년 4월 8일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 베토벤은 카를의 후견인이 되었고 요한나는 완전히 후견권에서 밀려났다.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이야기는 베토벤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치욕스러운 장면이다. 한때 자유의 사도였던 그가 철저히 약자였던 한 여인,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의 어머니를 이토록 잔혹하게 짓밟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베토벤에게도 상처뿐인 승리였다. 조카를 구원한다고 믿었던 베토벤은 사실 조카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카를은 베토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카를을 음악가로 만들려는 베토벤의 사랑은 어머니와 삼촌 사이에서 분노와 무력감을 쌓아가던 카를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내몰았다. 억지로 아버지가 되느라 베토벤은 너무 많은 기운을 소진했다. 이 무렵 음악평론가 로울리츠는 이렇게 적었다. 베토벤은 한때 파파 하이든이 그랬듯이 스코틀랜드 노래의 편곡에 몰두하고 있다. 더 큰 규모의 작품에 손대기에는 이제 기력이 소진한 모양이다. 그러다 지쳤다는 표현만으로는 1813년 이후의 침묵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가 특히 공적인 장르,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등에서 완전히 침묵했다는 것은 이 시기 그가 세상에 대해 어떤 말도 자신 있게 꺼내 넣을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 되기에 집착할수록 인간 베토벤과 그의 음악이 서로 닮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1822년 11월 3일 피델리오 공연은 그의 상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귀가 안 들리건 말건 그는 지휘대에 올랐고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당시 18살이었던 프리마돈나 슈레더는 충격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멍한 표정과 천상적인 영감을 받은 눈빛으로 지휘봉을 격렬하게 앞뒤로 흔들며 연주자들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그는 단 하나의 음표도 듣지 못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귀먹은 대가는 성악가와 오케스트라의 박자를 완전히 틀리게 만들고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다. 아무도 자기가 뭘 연주하는지 몰랐다. 그날 베토벤은 극장에서 달아났고 다시는 그 후유증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환희를 품고서 30년. 하지만 어떤 힘, 드높은 섭리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 베토벤과 예술가 베토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흑암의 내면으로 빛을 비추었다. 시대의 혼탁함과 일그러진 욕망을 뚫고 그 빛은 하나의 이미지를 건져 올렸다. 거기 젊은 루트비이가 있었다. 이제 막 빈에 도착할 무렵의 불꽃 청년 모습이다. 불우한 시절을 벗고 청운의 꿈을 꾸는 그 젊은이에게 고향 사람들은 우러나오는 애정을 숨기지 못했다. 베토벤의 친구이자 본 대학 법철학 교수가 되는 피세니는 실러의 아내 샤를로트에게 이렇게 적었다.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 같은 작품 한 곡을 동봉합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출신 젊은이가 쓴 것인데 이제 막 하이든에게 가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아 선제우께서 그를 빈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는 실러의 환희의 송가도 곧 작곡할 생각인데 모든 연을 작곡할 겁니다. 나는 뭔가 완벽한 게 나오겠구나 기대하고 있어요. 겪어보고 하는 말이지만 그는 위대하고 숭고한 것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거든요. 위대하고 숭고한 것에 헌신된 젊은이. 그것이 베토벤의 본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결핍과 과오가 아무리 그를 둘러싸도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숭고함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베토벤에게서 숭고한 미치광이 리어 왕의 모습을 보았고 50줄에 든 글을 사랑스러운 소년에 빗대기도 했다. 그릴 파르처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취하는 온갖 괴상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격이라고 해야 할 지경까지 갔음에도 그에게는 뭔가 표현할 길 없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고귀한 면모가 있어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실패의 한가운데서 베토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이뤄내려는 대신 더 높은 섭리가 그를 이끌어가도록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했다. 그 무렵 베토벤은 대화첩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는다.
하지만 오선지에 적혀지는 건 없다. 거대한 작품의 시작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내가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만 그래야 뭔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베토벤은 불사소처럼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다시 붙잡았다.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는 베토벤이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듯이 여전히 용솟음치고 있었다. 이 시가 그토록 생생했던 것은 시인의 생각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1784년 젊은 실러는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 군주의 폭정을 고발하는 작품을 썼다가 혹독한 탄압을 받은 것이다. 군주는 협잡을 일삼는데 거기에 희생당하는 보통 사람은 더없이 고결하다. 이처럼 고귀한 시민을 비극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 실러였다. 당연히 이 혁명적 시민 비극들은 군주의 날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실러는 국의 추방과 불안한 생활, 늘어가는 빚으로 위기에 내몰렸다. 바로 그때 천군만마와도 같은 편지가 한 통 날아든다. 실러의 기계와 사상에 매료된 젊은 평정관 퀘르너가 후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드레스덴에 자기 오두막을 선뜻 내어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따뜻한 호의와 인간적인 우정을 나눠주었다. 감동한 실러는 보답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얼마 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듬해 1785년 여름 퀘르너가 약혼녀 미나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실러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 축시를 썼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희의 송가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섬광이여, 낙원에서 나온 딸들이여, 불꽃에 취하여 우리는 들어선다. 천상에 이어 당신의 성소로 당신의 마력은 다시 엮어준다. 시류의 칼날이 갈라놓은 것을 거지들도 왕자들의 벗이 된다. 그대 날개 잔잔히 들이운 데서 합창 두 팔 벌려 끌어안으라. 수백만의 사람들아, 온 세상이 보내는 입맞춤을 받으라. 형제들아, 저 별들의 장막 위에 사랑의 아버지 살고 계시리니 한 친구에게 친구가 되도록 자신을 내던지는데 성공한 이도 고운 여인을 얻은 이도 자기 환호성을 한데 섞어라. 그렇다. 이 땅에서 오직 한 영혼이라도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 있거든 울면서 이 동아리에서 물러나거라. 이 거대한 동심원에 살고 있는 것은 공감의 경의를 표하는 자니 저 별들에게로 그가 이끌어간다. 미지의 분에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힘차고 장엄한 축시가 또 있을까? 기쁨이 쩌렁쩌렁 울리다 못해 글자 밖으로 터져나온다. 진정한 환희가 퍼뜨리는 불꽃은 강렬한 것이어서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기쁨은 온갖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고 위험을 감수하며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사고 결국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어안는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 신분제가 건재했던 당시에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다. 진정한 환희는 확산이다. 이것이 곧 환희의 본성인 것이다. 환희의 송가에 비추어 보니 오히려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그것은 모든 갈라진 것들을 내려다보는 드높은 인류애였다. 사랑의 상실, 혁명의 실패, 가난, 귓병은 저 별들의 장막 위에서 보니 자그마하게 보였고 거기에 바로 길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만인을 형제로 끌어안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는 이제 지금껏 간헐적이었던 여러 시도를 전례 없는 하나의 악상 안에 담기 시작했다.